Already 1, 2, 3. 오세아니아의 호주가 아시아 축구협회 등장을 선언한 무렵 소위 아시아의 빅4 국가들에겐 적색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당시 기준에서 호주는 유럽의 한 팀으로 봐도 무방한 이미지였고 월드컵 예선에서 아시아의 어느 국가도 본 적 없는 형태의 팀이었습니다. 한국의 초대 아시안컵 우승 당시 상대팀은 이스라엘이었고 그들이 유럽축구연맹으로 완전히 이동한 이후 호주는 AFC에서 가장 이색적인 팀임에 분명했습니다. 과거 호주 대표팀은 아시아 무대에서 나름의 스타 군단이었습니다. 특히 축구 역사에 남은 엄청난 세리머니가 상징인 팀 케이힐의 존재는 위협과 동시에 뜨거운 흥미 요소였습니다. 미럴과 에버튼의 슈퍼스타를 아시아 무대에서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이색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맨유의 박지성이 단연 EPL 아시아인의 상징이었다면 에버튼의 케이힐은 그 바로 다음에 있는 AFC의 거물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PL 군단 호주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대 리그 선수가 사라진 조직력 군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뛰는 애킨스의 출사표는 명료했습니다. 나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상대하고 싶고 손흥민은 그런 선수이다. 발다스르의 베이치는 축구 경기에선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경기에 차이를 주는 것을 선수로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에서 뛰는 골키퍼 매튜 라이언의 한마디는 한국팀을 상대하는 이미지를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손흥민도 결국에 인간이다. 마치 최초로 호주를 만나던 다른 아시아 국가 선수들의 멘트를 방불케 합니다. 호주의 아시아 무대 입성에 느꼈던 스타 군단의 이미지는 오히려 완전히 현재의 한국팀이 가져갔고 아쉽지만 그들은 제2의 케이힐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브라질이나 프랑스, 스페인 같은 전통적인 강호가 아닌 한국 입장에서도 언제나 경각심을 가져야 할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박지성이 은퇴하자 손흥민이 등장했고 지금은 김민재, 이강인이 나타나며 오래도록 한국 축구 팬들을 즐겁게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호주처럼 PL급 선수가 사라져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성취에 당연한 고치가 아닌 미래를 위한 시스템의 마련은 모든 분야의 필수 요소입니다. 역시 우리가 상기해야 할 과거는 호주의 이름값에 초창기 많은 아시아 팀들은 우려했지만 소위 빅4와의 대결에서 호주는 상당한 패배를 안았습니다. 그들은 목장에 나타난 호랑이 수준의 강함을 보이진 못했고 아시아 팀들의 조직력은 팀 케이힐을 침묵시키곤 했습니다. 반대로 5대 리거를 다수 보유한 한국 입장에서 과거에 비해 오히려 손발을 맞출 기회가 많았던 호주 대표팀을 여전히 강팀으로 상대해야 하고 일정은 단연 호주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호주는 한국보다 무려 53.5시간 더 휴식하고 8강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토너먼트 일정표의 아쉬움입니다. 사실 한국 입장에선 그룹 2위를 차지한 페널티로 여길 수 있지만 만약 사우디가 8강에 진출했다면 그들은 강한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일정표입니다. 사우디는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1위 팀끼리 만나게 되더라도 한쪽이 50시간 이상을 더 휴식하는 프로그램은 분명 공평하지 않고 월드컵을 포함한 국제대회의 주체들이 분명히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손흥민은 회복 훈련에서 여러 번 허벅지에 손이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장 혈투를 치른 한국의 주력 멤버들이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호주전에 임하는 것은 불가능한 미션으로 보입니다. 그룹 마지막 경기에서 9명 주력 선수의 체력을 아낀 사우디전의 키워드가 체력이었고 놀랍게도 한국이 오히려 더 많이 뛴 반전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호주전은 여전히 체력이 승부의 분수령이고 나아가 회복 또한 주요 키워드입니다.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결승 최다 진출국이자 통합 승점 2위 국가입니다. 여기까지 성적표만 보면 단연 대회의 강팀입니다. 하지만 지독히 우승이 없던 이유 중 하나는 이란과의 혈투에서 패배하거나 이겨도 다음 경기에서 방전된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6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5개 대회 연속 성사된 이란전은 마치 아시안컵이 아니라 한국-이란 축구 대항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1996년에 6실점 대패의 안몽을 빼면 한국과 이란의 경기는 매번 피말리는 대접전이었고 서로 2번씩 승리했으며 한 번은 한국이 승부차기로 제압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시안컵 통합 승점 1위 팀은 이란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우승 횟수는 3회로 일본의 4회에 밀리고 있습니다. 한국-이란의 맞대결이 서로에게 남긴 후폭풍의 흔적은 압도적인 승점 대비 부족한 트로피 개수입니다. 이번 대회에 한국은 이란전이 성사되지 않았지만 반대로 그들의 라이벌 사우디를 만났고 역시 연장 혈투를 치르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탈락하는 가장 익숙한 형태인 체력이 방전된 상태에서의 다음 경기입니다.
이번만큼은 선수단은 반전을 원하고 있고 모두가 체력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사우디전과 마찬가지로 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예선 일정은 아시안컵에 비해 다소 여유롭게 진행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경기를 치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서 월드컵 진출 횟수만으로는 한국은 압도적인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아시안컵 우승이 중요한가 월드컵 진출이 중요한가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당연히 후자입니다. 월드컵의 가치는 지구상의 어느 대회와도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한국을 아시아 최강으로 말하는 사람은 월드컵 진출 횟수를 근거로 하고 있고 충분히 납득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토너먼트 우승은 한국에게 언제나 버거운 미션이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베스트 11이 강한 국가입니다. 바로 인근국과 비교해도 유소년, 인구, 등록 선수 숫자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잘하는 11명으로 경기했을 때 한국은 아시아의 호랑이였습니다. 상대국의 등록 선수가 10만 명이라도 경기엔 언제나 11명이 등장합니다. 토너먼트의 특징은 11명으로 승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카드, 부상, 체력 등의 이유로 베스트 11이 예선부터 결승까지 그대로 운영되는 팀은 월드컵 역사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체력이 방전된 한국이 아시안컵에 탈락했다는 의미는 제법 포괄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국팀에게 또 하나의 키워드는 벤치 멤버입니다. 토너먼트에서 강한 팀들의 당연한 특징입니다. 주요 선수의 체력이 우려되는 가운데 감독의 라인업이 사우디전과 동일하다면 결국 벤치 멤버는 선택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혹은 일부 새로운 얼굴의 등장에도 고전한다면 한국은 역대 아시안컵의 탈락 형태를 그대로 잇게 됩니다. 만약 주력 선수가 그대로 출전하고 또 한 번의 투혼으로 승리한다면 결국 체력의 주제는 4강으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월드컵에서 선전한 팀들은 대회 중간중간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하곤 했습니다. 월드컵 이전엔 많은 사람들은 오웬이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대회가 끝나자 그는 베컴과 함께 잉글랜드 최고 스타가 되어 있었습니다. 94 월드컵 우승국 브라질의 공격수로 호마리우, 베베투만을 떠올리지만 벤치에는 무려 미래의 황제 호나우두가 있었습니다. 우승국에는 예외가 없을 정도로 모두 베스트 11 외의 선수가 나서도 강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사실 현재 호주의 스타일은 한국팀이 상당히 이겨본 팀들과 결이 비슷합니다. 한국이 가장 고전하는 경기에선 주로 빠르고 개인 기술이 출중한 팀들에게 이른 시간 실점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호주의 경우는 분명 기술보다 운동에 초점이 맞춰진 팀입니다. 16강전 호주의 상대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도 피지컬이 약한 팀에 가깝고 호주 입장에선 상성이 좋았으며 머리로 골문을 폭격했습니다. 한국 센터라인의 높이와 파워는 인도네시아와는 비교가 되지 않고 역시 관건은 체력의 수준과 세트피스 다툼입니다. 운동에 포커스가 맞춰진 팀들이 붕괴되는 경기는 언제나 빠른 선수들이 주요합니다. 손흥민, 황희찬의 속도가 정상적인 수준이라면 90분 내내 호주 수비진은 위협을 넘은 재앙을 초래할 수 있고 그들에게 향하는 이강인, 황인범의 패스는 어느 경기보다 정교해야 합니다. 이번 대회의 제 영상에선 리그 경기에 비해 숫자에 대한 언급은 자주 하지 않았지만 짚고 싶은 수치는 파이널 서드 패스 횟수입니다. 황인범이 108개로 대회 전체 1위에 올라있고 손흥민이 95개로 2위, 81회의 이강인이 5위입니다. 패스 축구로 잘 알려진 일본의 엔도 와타루는 65개의 패스로 8위에 올라있습니다. 우리의 패스가 많았다는 긍정 이전에 파이널 서드 패스가 라스트 패스 그리고 득점이란 루트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포인트가 주요합니다. 특히 호주를 이긴 팀들은 대부분 박스 안에서 효율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토트넘의 경우 득점이 터지는 가장 이상적인 경기에선 손흥민의 파이널 서드 패스 횟수가 줄고 반대로 빅찬스 횟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흥민의 패스 횟수는 분명 팀의 역할했다는 좋은 시그널이지만 반대로 그가 보낸 파이널 서드 패스의 3할은 다른 선수가 손흥민에게 보내는 것이 대표팀 득점력에 더 주요합니다. 골 결정력이란 측면에서 왜 손흥민이 리시버가 되어야 하는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주제입니다. 우승이 목표라면 이번 경기의 연장전은 정말 좋지 않은 흐름이고 가능한 일은 선제골이 필요합니다. 축구에선 전술의 분석, 개개인의 경력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승리자를 예지하고자 노력하지만 경기 전에 미리 알기 어려운 요소는 멘탈적인 부분입니다. 특히 토너먼트에서 절대적인 요소가 결국은 한 발 더 뛰게 만드는 정신적인 요소입니다. 메시의 전성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면 여러 명이 백분 토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메시가 전성기라 답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운동 능력, 속도, 파괴력 모든 부분에서 파리의 메시보다 바르샤의 메시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메시는 월드컵 도전마다 실패했고 어린 선수들을 이끌고 출전한 카타르에서 세계의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여러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카타르 월드컵 아르헨티나의 저력은 기술을 넘은 무형의 가치가 가득했습니다. 8강전이 한국에게 불리한 여건인 것을 충분히 납득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진다고 바라는 목소리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종료 휘슬 직전까진 이기거나 지거나 경우의 수는 2개이고 선수들은 이미 전투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수들이 걸음을 멈출 때까지 응원은 계속될 것이고 90분 혹은 그 이상 국가대표의 이름으로 타지에서 필사적으로 달릴 그들에게 무운을 빕니다.